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체게바라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한 장이 너무 길어서 그 부분을 지금 끊어서 읽기 두 번째 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을 부분은요, 제가 이걸 한 장으로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좀 긴 장입니다. 536쪽 중간 위에서 3분의 1 지점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혼자였다. 그는 소련이라는 장벽이 생각보다는 훨씬 약한 퍼즐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틈을 더욱 넓히기로 하였다. 프라하의 봄이 이미 움트고 있었다. 그러나 카스트로는 러시아라는 맏형에 대한 도전을 감행할 수는 없었다. 바야흐로 첸은 다른 어딘가에서 자신의 운명이 부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몇몇 지인들에게 그는 브라질이 자신을 특별히 끌어당기고 있음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당장은 마천루를 거닐면서 그는 빌딩 한 채가 좋기 쿠바의 도시 한 곳을 쌓아낼 만한 저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여기저기로 흘러가는 달러의 무시무시한 흐름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즈음 그는 뉴욕타임스의 테드 슐크와 CBS의 간판 앵커들인 폴 니븐과 리처드 C. 호틀렛이 진행하는 국가의 얼굴이라는 방송진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들은 중국 소련이라는 양극 구도와 혁명에 대한 쿠바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입장 차이, 그리고 M7-26의 책임자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 등에 대해 한바탕 질문을 퍼부었다. 일단 첸은 카스트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모스크바와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자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강경하고 논쟁적인 논지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미국이 평화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해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쿠바인들이 볼 때 미국에서의 민중해방이란 사회주의로의 길일진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 축제를 거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네 미국인들도 그 증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나오면서 첸은 욕설을 퍼부으며 몰려드는 반 카스트로파 쿠바인들을 시합에서 이긴 권투 선수들처럼 당당하게 대면했다. 다음날 오전 아르헨티나 시절 꼬르도바에서 알고 지낸 마그다 모야노가 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녀는 채가 마귀 소굴이나 다름없이 취급하던 록펠러 가문의 초청장을 갖고 온 것이었다. 난처해 하는 채를 마그다는 계속 졸라댔다. 록펠러 가문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법원의 집에서는 다른 식구들은 보이지 않을 거야. 만나보면 알겠지만 그녀는 좌파 자유주의자야. 룩이라는 잡지의 기자였던 로라 베르그퀴스트는 몇 년 전에 채를 인터뷰한 인연으로 그날 저녁 함께 초대를 받았다. 그날의 분위기를 그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는 약간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다려진 군복을 입고 온 그를 본 순간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한 청년이 대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북미 학생운동연합의 의장이라는 빌 스트릭랜드였다. 여기 미국에서 당신이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했던 게 게릴라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자 첸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여기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요. 천만에요. 나는 당신네 땅은 게릴라들이 꿈꾸는 피난처는 절대로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오. 채가 국제연합이라는 성체를 방문한 것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끈을 공고히 하여 나중에 이어질 여행을 준비할 요량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소련 외무장관이었던 안드레이 그로미코와의 만남도 빠뜨리지 않았다. 나중에 그로미코는 채가 다른 지역에서 게릴라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12월 7일 미국을 출발하여 알제리로 가는 도중에 채는 더블린 공항을 경유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아일랜드 출신인 다시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일랜드 출신의 조상들인 린치 가문을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알제리에서 사흘을 보내고 난 뒤 그는 모디보 케이타가 기다리고 있는 말리로 향했다. 아프리카에서 채는 자신이 라틴 아메리카의 마오쩌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에 썩 기분 나빠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1965년 새해를 맞이한 지 닷새째 되는 날 그는 왕년에 프랑스 령이었던 콩고의 수도
브라자빌에 도착하여 콩고의 정치 지도자들인 파스칼 리수바와 알퐁스 마셈바 데바를 만났다. 8일 그는 기니만을 지나 코나크리에 도착하여 친중국파 마르크스주의자인 세쿠 툴레 대통령과 만났다. 두 사람은 전 세계의 비식민화 과정에 있는 국가들과 아프리카 아시아 연합국들에 대한 소련의 경제적 원조를 촉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채는 가나로 건너갔다. 황금해안에 위치한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그는 크와메 누크루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혁명의 불씨를 다시 일으킬 계기로 삼으려 했다. 22일 그는 다오메이의 포르토노보에 도착하여 장녀 일디타에게 엽서를 보냈다. 부족 고유의 복장을 입은 흑인 어린아이가 그려져 있는 엽서에는 이런 말이 담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딸에게, 이 아이는 대략 지금의 내 또래일 거라 여겨진다. 혹시 알아볼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나는 지금 다호메이라는 나라에 있단다. 세계 지도를 놓고 어디쯤 있는 나라인지 찾아보려무나 모두에게 포옹을 보내면서 아빠는 너에게 흠뻑 키스를 보낸다. 25일 다시 아크라로 가는 길에 그는 알제에 들러 알제수아르라는 신문에 간략한 아프리카 대륙 횡단기를 기고했다. 아메리카는 중병을 앓았었다. 오늘날 이 대륙은 점차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 지역의 후진성은 다름 아닌 식민주의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식민주의의 환상을 여태껏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그 망령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 2월 8일부터 10일까지 그는 파리에 머물렀다. 그의 사고책에 중대한 확신을 심어준 1789년의 혁명의 발발지인 이 도시는 그의 감회를 자극했다. 그는 가니 음식점에서 산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고 서점가를 거닐고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관람했다. 그러나 그의 발길을 무엇보다도 오래 잡아 끈 곳은 보슈의 광인들의 배라는 작은 그림이었다. 여기서 보슈는요, 설명이 있습니다. 15, 16세기 초반에 활동하였던 벨기에 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파리 여행을 마치고 다시 탄자니아의 다르에스 살람으로 출발했다. 거기서 줄리우스 니에레레를 만난 뒤 카이로로 가서 나세르를 만났다. 그 만남에서 나세르는 체의 태도에서 일종의 자기 파괴적인 무언가를 감지했었다고 나중에 말한 적이 있다. 여기서 자기 파괴적이라는 얘기는 자살을 암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제2차 아프리카 아시아 세미나가 열리는 알제로 돌아왔다. 2월 24일 그는 이 자리에서 모스크바에 대해 전에 없이 신랄한 비난을 가했다. 소련인들은 전 세계 노동계급의 중요한 목표와는 거리가 먼 기묘하고 이기적인 정책을 이용하여 대중혁명에 대한 지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에서 인류의 시각에 입각한 새로운 형제를 도모하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 그는 자신을 흥분시켰던 그 호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가난한 나라의 인민들이 피와 땀이 마르도록 생산한 1차 상품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팔고 최신식으로 자동화된 거대한 공장들이 생산한 기계들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사는 일을 과연 호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식의 관계가 서로 수준이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성립된다고 한다면 어떤 점에선 사회주의 국가들도 제국주의적 착취에 일조하고 있다고 결론 내려 할 것입니다. 이 발언이 모스크바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뻔한 일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아바나에 떨어질 불똥도. 체는 야흐메드 벤 벨라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벤 벨라 역시 소련이 형제라고 부르는 나라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던 터였다. 1987년 10월 9일 아테네 체 게바라 서거 20주기를 맞으며 벤 벨라는 아내인 조라가 대신 읽은 연설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쿠바와 알제리 간에 맺어진 협정은 강제적인 구속에 따른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상호 증여와 단결 아래서 쿠바 혁명과 알제리가 맺는 근본적인 관계 설정에 관한 협정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교환 형태는 기존의 무역이 의존하고 있는 중상주의적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서 우리의 통상 부처들이 결코 개입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나세르의 이집트나 모디보 케이타의 말리, 세쿠뚜레의 기니, 니에레레의 탄자니아, 마셈바 데바의 콩고 또는
누크루마의 가나와 같은 다른 나라들과 또 시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주었고 그만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양이 얼마인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우정의 바탕을 둔 이런 교육 형태를 채는 무척이나 환영하였습니다. 그건 그의 인간적 기질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대륙에 존재하는 제국주의의 고리가 약해져가고 있다고 여겼던 채는 그 고리를 끊는 일에 혼신을 다해 헌신했던 게 분명합니다. 세계를 해방으로 이끌려는 강인한 의지는 채를 점점 유토피아의 세계로 깊이 밀어넣었다. 그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민중을 사회주의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의 1차 생산물에 대한 고정가격이 필수적이었다. 국제시장의 기형적인 조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문제는 저개발국의 발전을 보장하도록 가격을 고정시키고 그를 위해 국제관계 질서를 변화시키는 일이었다. 이것은 더는 가격 정책을 결정하는 해외 무역의 문제만 아니다. 그보다는 민중에 대한 우회 정책에 달려있다. 3월 2일 채는 카이로로 돌아와서 나세르와 마지막으로 회담을 갖고 이틀 후 베이징으로 떠났다. 베이징 행에는 오스마니 시엠푸에고스와 에밀리오 아라고네스가 동행했다. 중앙위원회 비서로서 쿠바에선 상당한 비중이 있는 정객이었던 아라고네스는 PURSC 가로열고 쿠바 사회주의 혁명 연맹당의 2인자로서 피델 바로 다음이었다. 그 일주일 동안 중국 이곳저곳을 돌아본 채는 중국 인민공화국의 수상이던 류 샤오치와 더불어 장래 중국을 이끌어갈 덩 샤오핑도 만났다. 이 일정에는 수건이었던 만리장성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매일 밤 쿠바 대표단의 숙소를 찾은 주언라이는 채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묻곤 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는 채에게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마오쩌둥을 암시한 게 당연한 이 질문에 채는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가 그토록 숭배했던 마오쩌둥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와 함께 혁명에 관해 그리고 또 다른 베트남 같은 곳에 혁명 열기를 북돋고 싶은 의지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편 같은 해에 중국을 방문했던 앙드레 말로는 마오쩌둥을 만났었다. 채는 중국 고위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미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이며 더불어 중국인들이 전 세계의 혁명을 도모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세계였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은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었다. 게다가 문화혁명이 준비되고 있을 즈음이어서 마오쩌둥으로서는 그 일이 우선이었다. 채는 마오쩌둥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아시아를 떠났다. 그는 알제리에서의 자신의 발언이 모스크바를 자극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바나의 피델은 분명 문책을 받았을 게 뻔했다. 따라서 크렘린에게는 눈에 가신 마오쩌둥을 만나서 공연히 불난집을 더 둘 쑤셔 넣을 필요는 없을 터였다. 3월 15일 채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란초보이에로스 공항에 착륙했다. 알레이다와 이제 9살이 된 일띠타가 그를 마중 나와 있었다. 그러나 마냥 감격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공항에 나온 도르디코스 대통령이나 피델 카스트로의 안색도 그리 밝지만 않았다. 그들은 채의 해명을 바랐다. 지난해 12월에 뉴욕으로 출발하여 3개월 만에 귀국이었다. 그동안 알제리에서 행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 아직도 크렘린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채와 피델은 꼬박 이틀 밤 동안 상대 입장을 알아보는 대화를 나눴다. 멕시코의 마리아 안토니아의 집에서 첫 대면을 가진 지 어느덧 10년. 그들의 목소리가 더는 예전 같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정만큼이나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었던 혁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열정이 채를 끈질기게 붙들어 매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세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쿠바식의 결별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혁명을 대륙 전체의 차원에서 보았으며 남아메리카 전체를 하나로 묶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채는 쿠바에 머물 수 없었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그가 쿠바에 머물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쿠바의 최대 우방인 모스크바의 심기를 건드린 마당에 자신의 존재가 피델에게 부담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쿠바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맺어졌던 도의적인 계약 중 다른 하늘 아래에서 투쟁하기 위해 다시 떠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카스트로는 자신의 친구가 저개발에 대해 새로운 지정학적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차츰 제3세계권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채로서는 카스트로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켜버린 러시아인들의 행위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때가 왔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숨어들었다. 블랙 아프리카에서의 체류는 콩고에서의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잊게 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자 워싱턴과 손을 잡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의 정부들과 모스크바까지도 이 성가신 독설가의 소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산업부 장관이라는 직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채는 마오쩌둥만이 인정한 쿠바인이라는 소련의 빈정거림도 막아주었던 쿠바 시민권을 카스트로의 손에 다시 건네주었다. 그리고 산업부로부터 휴가를 얻어냈다. 그 다음 글이 있는데요. 이게 누구의 말인지 몰라서 그냥 읽겠습니다. 블랙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오늘날 30%의 흑인이 점유하고 있는 쿠바와의 특별한 공통점이었다. 나는 쿠바인의 문화와 생활 양식이 아프리카의 고대 문화로부터 유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유명한 화가 윌프레도 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를 아바나에서 다시 발견하였다. 놀랍게도 그의 예술이 어디에나 숨쉬고 있었다. 조각가의 작업실과 아프리카풍의 회화에서는 그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왔다. 그는 자기만의 고유한 흑인 예술을 실현함으로써 흑인 예술에 대한 지대한 영감을 주었다. 우리는 쿠바의 음악 역시 아프리카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쿠바의 악단들, 특히 호린의 음악을 들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인들은 쿠바로부터 건너온 리듬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음악은 다시 아프리카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책이 지금 조금 이상한 게요. 제가 지금 오늘 계속 버벅거린 이유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앞에 이제 따옴표가 나오면 뒤에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인용이 끝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호린이라는 거는요, 차차차를 만든 이로 1987년 아바나의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차차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네요. 채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유포될 한 글에서 자기 고백적 방식으로 아프리카를 묘사했다. 이게 지금 글씨 차이가 조금 채가 지금 기고한 글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이중적이다. 한편은 사회적 발전 과정으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교육을 통해 기능한다. 다른 한편은 자결의식을 갖춘 발전 과정에 따르는 개인이 있다. 새로운 사회는 과거와의 경쟁 상태에 돌입해야 한다.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내기 위해 당은 전위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가치 있는 틀로 짜인 본이 될 존재가 필요하다. 우스꽝스럽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만은 하고 싶다. 진정한 혁명가는 사랑이라는 위대한 감성에 의해 인도된다. 이 특질이 결여된 진정한 혁명가를 상상할 수는 없다.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 중 하나도 이것이다. 냉정한 정신과 열정적인 정신을 조화시킬 줄 알아야 하며 눈 하나 꿈쩍 않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전위 혁명가들은 민중에 대한 이런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 차가운 학자적 태도로 극단적인 교조주의나 대중에 대한 소외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늘 겸양과 정의와 진실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하자. 살아있는 인류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구체적 사실로 전환시키기 위해 가치 있는 본이 되는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매일매일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 정당의 이념적 동인인 혁명은 죽음 외에는 어떤 것도 중단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전 세계에 걸쳐 혁명이 구축되기까지는. 이 새로운 단계에서 민중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료한 의식이 없이는 우리가 너무도 열망했던 사회주의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또 그 안에서 일할 수도 없다. 이 사회주의 사회는 당연히 절대적인 민주사회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민중의 필요와 열망 위에서 또한 민중이 모든 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 위에서 건설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대장정을 앞두고 체는 마치 자신의 족적을 남기기라도 하려는 듯 여러 형태의 글들을 속속 발표하였다. 그는 혁명과 함께하는 미국이라는 글에서는 사회 속에서 여기서 제가 미국이라고 그냥 읽었는데요. 그냥 뷰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혁명과 함께하는 즉 아름다움이라는 글에서는 사회 속에서 예술의 위치를 자기매김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미국이 아니고 확실히 그 미입니다. 예술의 미. 잘나는 진보를 이룬 국가들에서 우리는 이 경향, 즉 표현의 자유를 향한 이 경향이 지나친 교조주의와 싸웠던 자치를 읽을 수 있다. 보편적인 문화가 거의 하나의 절대 규칙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간은 문화적 이상의 극치로서 자연을 정확히 형식적으로 재현하겠노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재현은 인간이 창조하려 했던 것보다는 사회 현실에 대한 일말의 갈등이나 모순이 배제된 다만 기계적인 묘사로 변질되고 만다. 사회주의는 성숙되지 않았다. 그 안에서는 많은 오류가 담겨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모두가 이해하는 차원으로 단순화를 추구하게 된다. 말하자면 그건 행정관리들의 이해 방식과 같다. 인간은 진정한 본래적 의미의 예술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보편적인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적인 현재와 폐기된 과거 가로 열고 무력한 결과로부터 승인된 상황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하여 지난 시대의 예술에 기반을 둔 소비에트 사실주의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사실주의 예술 또한 계급주의 예술이었다. 그것은 소외된 인간의 고통을 드러내 보이는 20세기의 퇴폐적 예술보다도 어쩌면 더욱 순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졌을지 모른다. 문화라는 영역에서 자본주의의 목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는 곳은 없다. 현실적인 타락 속에서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매스꺼운 시신밖에 더 남은 게 없다. 그런데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고정된 형식 속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65년 4월 20일 하루종일 사탕수수 수확 작업을 거들고 난 피델 카스트로는 체게바라 대장의 행방을 다급하게 묻는 언론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혁명을 위해 자신이 가장 알차게 쓰일 곳에 늘 있으리라는 것과 우리들의 관계는 그 여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아프리카 여행이 참으로 유익할 거라 믿습니다. 그는 우리 사절단과 함께 중국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면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출난 지성인이며 가장 완전한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카스트로의 대답은 마치 그 유명한 다면성의 인간이며 인간이 이미 지평선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공표문과도 같았다. 카스트로는 체를 찾았다. 그는 쿠바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체 게바라 대장이 자신의 운명과 어떻게 조우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미 그는 더는 자신과는 같은 국적을 갖지 않게 되었으니. 체의 신변에 대한 각종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체가 산토도밍고에서 살해되었다느니, 카스트로와의 불화로 감옥에 갇혀 있다느니, 멕시코 망명자 보호소에 있다느니, 베트남이나 페루에서 목격되었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심지어 그가 자신의 조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이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런던의 이브닝 포스트지는 그가 중국에 있다고 했고 미국의 뉴스위크지는 그가 러시아인들에게 모종의 대가를 받고서 자신에 대해 더 얘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남아메리카의 정부들은 기겁을 했다. 그들 중 몇몇 인사들은 다가올 명령을 피해 아예 짐을 꾸리기까지 했다. 명령이 아니고 망령입니다. 대체 CIA는 그런 인간이 설치는 걸 왜 나누는 것일까? 각국의 대사관들은 하나둘씩 드러내놓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체 어머니에게도 그것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던 셀리아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심하게 퍼진 암세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사라져버린 아들로 인한 고통으로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
아들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만 생각하면 그녀는 가슴이 메는 것 같았다. 그 말들은 무언가를 감추기엔 너무 선명했다. 5년간 새 사업을 구성한다는 아들의 글에는 알베르토와 떠나기 전에 숙고할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는 의중이 뚜렷이 읽혀졌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5년간의 사업이라는 말이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것은 분명 게릴라, 무장혁명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5년이라는 숫자는 알레그리아 델 피오 이후 채가 겪었던 그 밤고양이 같은 7년의 생활을 떠올리게 했다. 아들이 얘기하는 5년, 만약 아직도 그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다른 불행한 이들이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불태울 수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상으로라도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나 알레이다의 위로를 받는 데에만 만족해야 했다. 셀리아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죽기 전에라도 꼭 아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 그녀는 손자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사진 뒷면에 쓰여진 글들을 읽고 또 읽었다. 이 애가 막내 에르네스토예요. 이 아이로서 생사는 끝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싹한 한기가 그녀를 훑고 지나갔다. 아들이 자신의 이름과 애칭을 붙여준 이 막내 아이. 이 아이가 마치 아들의 새로운 결심의 증인과도 같았다. 셀리아는 좀처럼 불안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산토 도밍고에서 총탄에 쓰러지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는 결코 아들의 손에 전달되지 못한 편지를 썼다. 그 편지의 전달자는 쿠바로 출발하지 못했고 그 편지는 게바라 가족과 가깝게 지냈던 리카르도 로호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내 말대로 행한다면 너는 세계 사회주의의 훌륭한 봉사자가 될 수 없을 게다. 혹시 어떤 이유로 쿠바에서 내 뜻을 펼칠 수 없다면 알제에서 벤 벨라와 함께 일을 해보면 어떻겠니? 그는 내가 그 나라의 경제를 위해 일한다면 분명 고마워할 게다. 아니면 가나의 누크루마 대통령도 너의 능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보내준 사진들은 잘 받았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다. 비록 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조차도 너의 얼굴이나 너의 몸짓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말이다. 셀리아 게바라 데라 세르나는 1965년 5월 19일 5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채가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은 개간되지 않은 삼림지대 한복판에서였다. 채는 떠나기 전에 의식적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과 자녀들 앞으로 편지를 썼다. 늘 좋은 친구가 되어줬던 알베르토와 피델에게도 편지를 남겼다. 믿음직한 동료이기도 했던 알레이다는 그의 계획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적당한 시기에 편지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피델이 그 편지를 보관해 주길 바랐다. 물론 그건 돌아오는 가을이 되어서였다. 그 전해진 시가 가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하는 두 분, 다시 한번 나의 로시난테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낍니다. 칼과 방패를 챙겨 들고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부모님께 작별의 편지를 썼던 것이 어느덧 10년이 지났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다면 제가 훌륭한 군인이자 좋은 의사가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그러나 이제 훌륭한 의사는 더는 저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썩 형편없는 군인은 아니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마르크스주의가 더욱 깊어졌고 정제되었다는 점을 전보다 더욱 자각하고 있다는 점만을 제외하곤 말입니다. 저는 해방되고자 하는 민중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무장투쟁밖에 없다고 믿으며 이 신념을 일관되게 따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모한 모험가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압니다.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모험가지요. 바로 자신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모험가 말입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길 기대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포옹을 보내는 셈이지요. 생각해보면 두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도 저는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지나치게 완강했고 더러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사실 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만은 절 믿어주십시오. 이제 예술가의 희열로서 연마한 제 의지가 무뎌진 다리와 지친 폐를 지탱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가끔은 이 20세기의 난폭한 모험가인 이 못난 아들을 기억해 주시겠지요. 셀리아와 로베르토, 후안 마르틴과 파토틴 그리고 베아트리스 이모에게 키스를 보냅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방자하고 고집센 아들 에르네스토. 피델에게 보낸 편지는 1965년 10월 3일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소집된 그날 피델에 의해 공개적으로 읽혀졌다. 아바나 농업재건을 기념하며 피델. 이 순간 나에게는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리아 안토니아의 집에서의 첫 대면, 당신과 함께 가자는 제의, 그리고 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그 모든 긴장들. 언제인가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죽어야 할 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죽어야 할 순간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 우리를 사로잡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었고 어차피 그래야 한다면 혁명 속에서 이기는 자도 있으며 죽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로 오는 길목에서 많은 동지들이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그때만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원숙해졌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반복되는 법입니다. 나는 쿠바 혁명에서 내가 할 바의 몫을 수행했다고 여기며 어느덧 내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당신과 동지들 그리고 쿠바 국민들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나는 당에서 내 직책과 장관으로서의 직위, 대장이라는 계급 그리고 쿠바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내놓습니다. 쿠바와 나를 묶어놓을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끈이 있다면 다른 속성의 것, 즉 공식적인 문서로는 파기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기나긴 내 삶을 돌이켜보건대 나는 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믿습니다. 내가 저지른 유일한 큰 실수는 시에라 마에스트라에서 투쟁하던 그 초기 시절보다 당신을 더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과 지도자와 혁명가로서 당신의 역량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찬란한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곁에 머물면서 카리브해의 위기가 야기한 슬프고도 저 빛나는 시간들을 우리의 민중과 더불어 함께했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낍니다. 그날들보다도 더욱 빛나는 시간을 가진 정치가는 없을 겁니다. 아울러 망설임 없이 당신을 따랐고 당신의 사고방식에 내 자신이 기꺼이 따랐다는 점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이 세계의 다른 땅에서 미약하나마 나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쿠바의 수반으로서 지고 있는 책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별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당신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희열과 고통이 어지럽게 내 마음을 휘젓는군요. 여기에 나는 건설자로서 나의 가장 순수한 희망을 두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 중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친자식처럼 따뜻이 맞아주었던 쿠바의 민중을 두고 떠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희망의 일부로서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제국주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막론하고 새로운 전장에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심어주었던 신념, 민중의 혁명정신, 가장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한다는 감정을 늘 지니고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위로받고 치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건대 나는 쿠바 혁명이 주었던 모범만은 제외하고 모든 책임으로부터 쿠바를 자유롭게 해주렵니다. 혹시 또 다른 하늘 아래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바로 쿠바 국민, 특히 당신에게 향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르침과 모범에 대해 감사하며 내 행동의 결과에 늘 확신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혁명의 외부 정책과 늘 일치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건 간에 나는 쿠바 혁명가로서의 책임감을 숙지하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지만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이 오히려 기쁠 따름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국가가 그들의 생활과 교육을 충분히 책임져 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당신과 우리 국민에게 할 얘기가 산더미같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말이 필요치 않을 거라 느낍니다. 말로써 내 바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며 그런 말장난이 굳이 필요치 않다고 여기는 까닭입니다. 승리를 쟁취한 날까지 영원한 전진, 조국 아니면 죽음을. 나의 모든 혁명적 열정을 다하여 당신을 포옹합니다. 체 게바라. 루이스 라반데이는 그 편지에 대해 이런 분석을 덧붙였다.
체는 떠남으로써 피델에게 형제와 같은 말투로 충성을 서약했다.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내 의견은 이렇다. 그의 유달리 강한 지적인 솔직함을 고려해보건대 그는 피델이 쿠바 상륙을 준비하던 순간 그란마오의 출항 그 순간과 바티스타 독재 정권과 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과업을 상기시키려 했던 것이다. 체에게 있어 피델은 시몬 볼리바르가 착수한 대륙 해방이라는 과업을 20세기에 실행할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사랑하는 일디타, 알레이디타, 까밀로, 셀리아 그리고 에르네스토에게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될 즈음에 나는 더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게다. 너희들은 더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어린 꼬마들은 이내 나를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의 아빠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으며 자신의 신념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단다. 아빠는 너희들이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기를 바란단다.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을 정복하기 위해 많이 공부하여라. 그리고 혁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왜 따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점을 늘 기억하여 주기 바란다. 특히 이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행해질 모든 불의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구나. 누구보다 너희들 자신에 대해 가장 깊이 그것이야말로 혁명가가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자질이란다. 늘 너희들을 다시 보길 바라고 있으마. 아주 커다랗고 힘찬 키스를 보낸다. 아빠가. 네, 좀 긴데요. 제가 이걸 한꺼번에 좀 읽었습니다. 지금 체 게바라가 이제 쿠바를 떠나 새로운 혁명의 장으로 가기 전 단계까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투, 무간다라는 부분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네, 긴 읽기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